쏘다 그녀들의 종목콕독.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만 보면요. 미국 증시와 동조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커플링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수급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양매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하며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들썩였습니다. 또 펄프 가격이 석 달 만에 20%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에 신풍재지, 무림페이퍼 등 재지주들도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선 외국인은 네이버와 LG화학을,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NC소프트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콕도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한 종목들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주코치분들 모시고 종목콕, 종목톡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콕도 화요일 주코치 3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박종훈 FS리서치 수석연구원,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영관 차장님이랑 박종훈 연구원님은 좀 이제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가족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성웅 차장님 오늘 처음 얼굴 비추셨는데 우리 미주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영혼을 끌어서 말씀을 드려서 편안한 한 시간 하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끌 분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SK텔레콤 그리고 SFA, 셀바스 AI, 삼양식품이 오늘 나눌 톡톡들의 종목입니다. 먼저 SK텔레콤부터 짚어볼 텐데 사실 시장이 좀 종목별 장세가 계속 활발하게 나오고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다, 안정적인 통신주다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 저희 새로 나오신 이성웅 차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SK텔레콤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본다고 한다면 실적 우려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는 5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비용 부분이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 5G가 가입자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통신사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마케팅 비용이 항상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어떤 그 이익에서 갉아먹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마케팅 비용이 통신사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지금 현재 그 통신사들, 그 휴대폰 제조사들이 지금은 딱 생각나는 게 애플, 삼성전자 그 외에 이 두 그 기업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신 업체들 지나가다 보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막 광고 내비치잖아요. 어디 기종이 어디 업체에서 어떤 기종이 나왔다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도 거의 70% 글로벌적으로도 올라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 새로운 어떤 그 기종이
계속 출시되지 않으면은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 구조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때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500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작년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를 보지 말고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실적주에도 좀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통신 3사의 주가도 SK텔레콤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월 이후 현재까지 시장 수익률을 웃돌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랑 LG U+가 7% 이상, 그리고 KT는 15% 이상 뛰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 기대가 반영된 것 같은데 다가올 새 정부에서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5G 산업에 대해서 박정훈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글로벌하게 봐서는 5G를 뭐 계속 지금 작년 뭐 재작년 제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좀 부러지면서 좀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시면 미국도 그 지금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고 버라이즌도 그렇고 뭐 AT&T나 이런 업체들이 다 한다고 하고 뭐 제4 이동통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이제 다시 투자를 한다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제적으로 국내도 투자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5G4는 이미 거의 다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점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회사의 그 통신사들의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잘 투자를 못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통신사들이 그 주가가 조금 좋았던 특히 KT가 좋았던 이유는요. 그런 기존의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더 있어서 올랐던 거니까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리나라 통신사주들 주식 보실 때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버라이즌 때문에 이제 5G 사실 미국 인프라 정책 때문에 5G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작년에 이제 못 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5G 관련주들도. 근데 오늘 보면은 RFHS가 강하게 튀어 올랐거든요. 물론 리포트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 궤를 같이 한다면 SK텔레콤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특히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만 놓고 본다면 국내도 역시 투자를 하니까 장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투자 규모라던가 아니면 실적으로 통신 장비사들한테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외 쪽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차기 정부에서 뭐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리고 오히려 5G, 뭐 AI, 사물 인터넷 이런 통신 관련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좀 많더라고요. 이번 정부에서 좀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사영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좀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요? 일단은 수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통신사들의 어떤 5G에 대한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5G로 지역에서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LTE로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28GHz 진짜 5G라고 하죠. 3.5GHz는 진짜 5G 아닙니다. 28GHz의 정말로 단파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지국이 300대 남짓하게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원래는 21년 말까지 통신사들이 주파수 받을 때 몇 대 설치를 약속을 했었냐? 4만 5천 대 약속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끊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설치를 안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지국 한 대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정말로 5G를 4차 산업하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구축해라고 하면은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한번 다르게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쪽에서는 대안주로 통신주들이 각광을 받는 부분도 맞고 배당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배당이 정점을 찍고 배당을 이길 수 있는 과연 이런 어떤 금리의 인상을 이길 수 있는 배당을 지급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통신주 3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긍정적인 마냥 의견을 드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주 하면 사실 배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매력도가 그래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SK가 그 SK그룹 차원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놨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내년 배당 수익률이 한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통신 3사에서 이제 배당 매력도를 봤을 때 박정훈 연구원님은 SK텔레콤의 배당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뭐 데이터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SK가 배당률로 따지면 가장 높습니다. 네. 가장 좋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더 좋아할 수 있느냐, 배당 수익률이 더 좋아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LG U+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SK보다는 배당으로만 굳이 하시겠다면 LG U+나 KT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주 3사에 대해서는 마냥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네. 세 분이 다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네. 통신 장비 쪽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장비도 약간은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지국 자체의 한 대당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영토 크기에 비례해서 깔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대비했을 때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은 영토 크기가 100배예요. 그러면 한국에 설치했던 것보다 100배의 기지국이 이론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비용을 과연 통신사들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통신 장비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저는 일단은 좀 탑픽 최선호주로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좀 꼽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5G 28GHz 영역은 빠르게 도달을 해요. 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손실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단파장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빌딩 이런 부분의 장비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완벽한 5G를 통해서 4차 산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28GHz 영역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걸 기지국 하나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보완해 주는 부분들이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스몰셀 이걸 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영토 크기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 기지국 설치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이렇게 기지국이 많이 들어갈지 아마 계산을 못했을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초소형 기지국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한정된 부분들이고요. 결국 해외로 갔을 때 이러한 음영 지역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스몰셀을 만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다시 한번 중장기 호황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5G 정책에 대한 수혜를 엿보고 싶다면 사실 통신주가 아니라 5G 관련주들, 특히 장비주 쪽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죠. 네, 유럽 증시 방금 전에 유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유럽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06% 소폭 하락하며 시작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16%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만이 0.01% 소폭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유로존의 투자자 심리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를 전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장기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주요 일정은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발표될 3월 유로존 서비스 PMI 지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FA입니다. 박종훈 연구원이 모주로 갖고 오신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잘주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못난 주식으로 뽑은 아, 네, 이유는 못난 주식으로 뽑은 이유 있을까요? 네, 뭐 주가가 못난 점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못난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 2월 예. 내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도. 올라긴 올랐는데 다 같이 이제 좀 IT 장비주나 뭐 이렇게 관련 테크주들이 이제 올라올 때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그만큼 반영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SFA가 주력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이 회사의 그 원래 주력은 물류 크게 장비 이 회사의 크게 장비가 이제 물류 장비하고 공정 장비가 있거든요. 공정 장비라는 거는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그 부품 자체를 만드는 게 바로 공정 장비 쓰이는 게 공정 장비고요. 그거를 이제 이동시키는 공정과 공정 간을 이동시키는 장비가 물류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특히나 이제 물류 장비에 강했었는데 공정장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아니면 그 진짜 물류를 하는 그런 장비 쪽으로도 장비를 이제 하게 돼서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보셔야 될 게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기대감이 그 낮았었는데 이제 신규 투자 이슈가 있으면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중국 투자 이슈가 있으면서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새로운 장비들, 특히 공정 장비 쪽에서 이 AI 검사기하고 그다음에 CT 검사기, 외관과 내관을 검사하는 이 두 장비가 지금 새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매출은 지금 가이던스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매출이 많이 크진 않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디스플레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익 쪽에서는 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환율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매출이 또 규모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에 대한 것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SFA 경우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 가능성이 또 주요 이슈로 꼽힐 네, 것 같아요.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뭐 OLED 증설을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계획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뭐 정확하게 제가 삼성 관계자가 아니라서 언제라고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긴 하지만요. 일단 그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거의 2년 가깝게 이제 투자를 못했었는데 OLED에 대한 투자를 못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예상으로는 8세대 얘기들이 나옵니다. 8세대 쪽에서 OLED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안 투자 같은 경우는 6세대 정도 보안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회사가 지금 비오이나 티안마나 이런 쪽에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CSOT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좀 더 중국 쪽에서도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OLED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 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디스플레이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거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조립 장비 시장에도 최근에 뛰어들면서 공급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유통이랑 이걸 매출 비중을 합치면 68%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을 뛰어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FA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계속 노력을 해왔던 만큼 이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동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는 디스플레이 장비대로, 2차전, 2차 장비대로 따로따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을 좀 보셨을 텐데요. 이 회사가 사실은 뒤에서 좀 숨어서 이제 그 양쪽 산업을 모두 이제 커버를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가로서 조금 반응을 그동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조금 흔히 말하는 이제 주가가 무겁다고 하죠. 왜 무거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가 좋기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많이 사뒀던 매물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못 되고 주가에 이제 반영을 못 시키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전방 산업의 업황 자체가 조금
약간 투자를 계속 많이 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사라지니까 이제 점차 그 매물대를 좀 뚫고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FA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균형 잡힌 제품군별 신규 수주의 검증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성훈 차장님은 SFA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수주는 뭐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중국 쪽에서도 뭐 플렉서블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생산에 대한 능력이 증가된다는 부분도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어떤 이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은 맞다로 판단되고 있고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나 그 말씀하신 유통 물류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다각화 자체가 한다는 부분은 저는 SFA의 어떤 영업이익률도 계속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 그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최대 고객사가 SK온이거든요. 이쪽에서의 SK 같은 경우는 해외 쪽, 특히 헝가리 중심으로 이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예상하는 이 디스플레이 해외 쪽 기업들의 그런 설비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하면서 이 사업 부분을 다각한다는 점, 저는 이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SFA는 점수를 많이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용권 차장님은 SFA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하고 물류 기본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다만 향후에 봐야 될 것은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인데 주가 흐름 자체는 기존에 해오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들은 아마 실적을 어느 정도로 깔고 갈 거예요. 결국에 밸류를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비중들 얼마나 더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주가 탄력을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성장성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쪽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월 중순부터 가파른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 연구원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 지금은 어쨌든 2월 달에 반영될 것들은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상승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올레드 투자에 대한 이런 소재나 장비들 업체에 대한 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 정말 투자를 조금 확정 지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미주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미주님들 의견 간단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디디님이 배당도 주고 성장하는 종목이 좋은데 하셨어요. 배당도 주고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종목 보니까 가능할까요? SFA도 주주환원 정책 계속 하더라고요. 예, 이 SFA가 원래는 이제 그 삼성그룹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주주환원 정책에 어느 정도 그룹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 뭐 배당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이유는 주가가 별로 재미없다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가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배당은 오히려 좀 기대감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배당과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종목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지 둘 다 선택하시면 조금 마음의 상처가 생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주분들과 토크 좀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인데요. 우리 차영관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로 예전에 부각이 되면서 지난 1월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지다가 3월에 좀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주력 산업인 음성지능이 이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에 크게 종목명이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유튜브 쪽에 김작가 TV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하러 가는데 3월 달에 갔을 때
김 작가 그분이 이 종목을 보시더니 셀바스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너무 아이가 좀 바쁘셔가지고 쉬운- 아침 스시. 점심을 다 못 먹고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한 번에 이제 좀 어떤 그 횟집 같은 분위기로 좀 바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일단은 인공지능 음성 기술의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 집에서 다들 부르잖아요. 헤이 클로바, 하이 저희는 빅스비, 지니. 지니, 하이 지니 예.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만큼 음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집으로 데려다줘 이러면 이제 바로 맞아요. 내비게이션도 바로 찍어버리잖아요. 정말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KB 국민은행 쪽으로 신용카드 자동 인식 솔루션을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OCR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신용카드 페이 같은 쪽에 등록할 때 숫자 다 키워드 이거 키보드 쳐가지고 입력하세요? 안 하죠. 사진 전부 다 찍으면 사진으로 다 찍어요.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전체 카드를 이미지로 인식을 했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텍스트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게 100%까지 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90% 넘으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 93%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21년도에 어떤 반기, 21년 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집계를 해보니까 피지 쪽으로 66만 5천 건의 결제 증가가 있었어요. 그만큼 페이 쪽은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비대면 결제의 일평균 금액을 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365일, 1년으로 따지면은 365조, 370조에 가까운 금액들이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1년 예산이 한 560조 정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금액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속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OCR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수진 씨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셀바스 네.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AI 관련주들이 뷰노 이게 상당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로봇주들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AI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셀바스 AI는 그럼 성장성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장성을 고민을 할 때 어느 한 분야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4차 산업 말씀드릴 때 다 말씀을 드리죠. 로봇,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각각 별개의 이슈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한 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셀바스 AI 같은 기업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어떤 음성 인식, AI,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어떤 테마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어떤 인공지능이 조금 막연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들을 제대로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영업 적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성과 배당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없는데 성장하는 시기에는 계속 버는 비용들 그리고 유치받는 비용들을 전부 다 R&D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안 나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로 테마성으로 급등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깔고 가는 상태에서 이런 AI라던가 메타버스 테마들을 붙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AI 기업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적자죠. 네. 유일하게 좀 흑자를 기록하는 유일은 아니에요. 거의 유일하게. 네, 제가 오늘 위세 하이텍이라는 종목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못했거든요. 아. 그 기업도 재무제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셀바스 AI는 흑자 전환을 한 게 작년이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금융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보니까 뭐 경찰청 조서 작성에도 맞아요. 사용이 되고 네. 또 의료 음성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가 봐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분야에 한정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촬영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떤 카드라던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뭐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사업들로 게시를 했지만 앞으로 쓰일 분야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게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이 이제 주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보험이라던가 물류 쪽 그리고 자동차, 여행사 이런 쪽들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쌓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더 많은 분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력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럼 이성훈 차장님은 이 셀바스 AI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우선 이 메타버스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는 없어요. 없는 네.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위지옥 스튜디오와 이제 협업을 하고 또 위지옥 스튜디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음성 인식이 진짜 필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셀바스 AI의 음성 인식 기술은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도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사업이 계속 번창할 때마다 셀바스 AI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R&D나 이런 부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뭐 어떤 비용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향후를 위해서라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차장님 말씀은 이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지익 스튜디오와 MOU를 좀 체결을 한 바가 있고, 위지익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가 컴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와 위지익 스튜디오가 메타버스 사업에 박차를 가고는 있지만 이 AI 음성 기술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위지익 스튜디오가 보유한 이 계열사양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신 것 같아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셀바스 헬스케어, 이 자회사의 성장에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흑전을 했죠. 맞아요. 이 부분 성장세 한번 짚어주시죠. 아,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의료 미용기기 쪽 굉장히 좋아해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루트로닉 말씀드렸죠. 맞아요. 계속 이제 고가 가고 있죠. 기회를 안 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바이오단의 어떤 신약 개발 이런 쪽들은 사실상 읽어봐도 리포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 하는 얘기인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전문가 아닌 분들 그리고 그쪽 전공 아닌 분들이 읽어보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 미용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들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분명히 이게 음성인식 기술이 헬스케어 쪽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네, 전부 다 그쪽으로도 협업을 하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안마기 같은 것들, 안마 의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좀 더 세게 주물러봐, 뭐 약하게 뭐 어떤 등을 두드려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협업하면서 헬스케어 쪽의 성장성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건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셀바스 AI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보니까 작년 12월쯤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초 들어선 계속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셀바스 AI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숫자들이 분기 단위로 계속 쌓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될 거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 수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성장하는 시기에는 밸류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어떤 2차 전지, 소재주 이런 것들 봤을 때 초기 성장할 때 밸류 몇 배씩 받았죠? 100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당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숫자가 나오지 않고 영업 적자 이런 기업하고 비교했을 땐 당연히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 이거 지나가는 가격입니다. 13,000원으로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박종훈 연구원의 의견은 못 들어봤는데 셀바스 A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해야 되네. 아니요. 조금 더 해도 여유 있게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많이 아시는 종목이시죠? 그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안다기보다 네. 그 전부터 이제 출연해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나 뭐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과연 이게 메타버스와 관계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좀 기준을 잡기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달라 그럴 건데요. 네네. 일단 그 메타버스라는 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지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세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거기다 옮겨놔야 됩니다. 옮겨놔야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필요한 게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뭐 콘텐츠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주총회 하실 때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메타버스 한다고 얘기했었죠. 주가 올랐었죠. 왜 그렇게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AR 기계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셀바스 AI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그러면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그러면 내가 말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셀바스 AI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제품이 나가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쓰고 있네. 그러면 이걸 메타버스 환경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내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가상 공간 상황에서 말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 믿음을 다른 일반 회사들한테 일반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을까 봤을 때 그게 보여지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보시다시피 실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쓰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포커스해서 보신다면 저 역시 뭐 이 회사도 작년부터 보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저도 그 이익이 실적으로 나고 있고 수주가 나고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제가 더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리고 뭐 콘텐츠 쪽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금 셀바스 AI는 일단 지금 인공지능 쪽이죠. 소프트웨어 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로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수긴 하죠. 네, 그럼 근데 오늘 이제 뉴플렉스 날아가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대신에 이제 제조업체 실제로 제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AR 기기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벤더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좀 약했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글로벌하게 쓰여서 시장이 확장이 되려면 그만한 표준화돼야 되고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국내에서조차 쓰고 있다는 건 이제 글로벌적인 벽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번째 종목은 이성웅 차장님이 가져온 잘주 삼양식품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52주 신고가. 네. 그리고 오늘 곡물값 상승 관련 테마주들이 일단 올랐어요. 장초반에 비료주들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농기계 관련주 안에서는 TYM이 상당히 잘 간 바가 있고 근데 확실히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럼 삼양식품, 이 식료품주들 곡물가 상승으로 이제 테마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장성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잘주로 뽑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 곡물가가 상승하면은 이 음식료 업체들은 좋은 게 아니라 우선 부담일 수가 있어요. 원재료가 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곡물 관련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삼양식품은 뭐 라면 아시잖아요. 라면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하시는데 해외에서도 더 좋아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잘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번 이제 튀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은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이에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차익 실현이 거의 없는데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뭐 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투자자가 팔질 않거든요.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팔지 않는 거거든요. 보유자들이
팔지 않으면 주가 떨어질 리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 이상의 상명식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 좀 튀어 올랐을 때는 약간 저가 매수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그동안 그 전에 좀 단기적으로 조정 받았던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그러니까 밀 가격에 오리온이랑 막 같이 빠졌었죠. 네, 그렇죠. 밀 가격 상승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원가 부담에 의한 그 마진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한 6개월 이후치에 밀을 이미 확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 1분기,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물론 이제 그 하반기 때 어떤 밀에 대한 이 수입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과도한 우려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밀을 확보하는 부분이 용이하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 생산량의 10% 이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밀가격 상승 부분만 이 매크로 지표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주가가 좀 반영이 돼서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았을까로 판단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히려 좀 빠졌을 때는 계속 저평가권에 갔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에서는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나 수출 금액을 본다고 한다면 이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 이 아직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뭐 밀가루를 일부 자회사에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급등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BTS 효과도 네, 컸어요. 혹시 뭐 세 분 다 드셔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아, 네. 매운 거 못 드시나 봐요. 나이가 드니까 매운 거 못 먹겠어요. 그럼 어떤 라면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순한 거. 순한 거, 순한 진라면? 네, 그런 쪽들. 네. 네. 우리 연구원님은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먹어보긴 했는데요. 좀 과한 것 같고, 네, 전 틈땡라면 그거 좋아합니다. 네. 뭐 차장님도 뭐 잘 드시나요? 예, 잘 먹는다고 얘기해. 네, 일단 삼양식품 가져오셨으니까. 가져오셨으니까.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이 베이징 올림픽이랑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방역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무역 활동이 조금 다소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이익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수출이 뭐 1, 2월 달에 좋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려감이 컸었는데, 하지만 이 삼양식품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라면의 수출액이 1월 달과 2월 달에는 비수기예요. 비수기고 3월 달에는 항상 이렇게 플러스로 다른 월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3월 달에 뭐 중국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70% 성장률을 지금 기록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국 60%, 태국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뭐 거리두기나 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 라면에 대한 수출은 뭐 이상이 없고 오히려 네. 더 좋으면 좋았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전에도 되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외에 지금 그 오히려 국가들, 그러니까 여러 몇백만 원이라도 삼양식품이 이 판매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쪽에서만 봤을 때 장애인 절대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하반기 내년으로 갔을 때는 이 국가가 다변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 부분은 향후에도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엔겔 지수도 계속 상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값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전가가 되어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라면 업체들이 뭐 작년, 재작년에 가격을 원래 좀 많이 올렸어야 돼요. 하지만은
정부 눈치를 많이 봤었죠. 본 상태에서 라면 가격을 쉽게 못 올렸었는데 지금은 우선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이었나 그때 라면가 한번 올린 적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올린 다음부터는 이 지금 이제 밀 가격 상승하면서 라면 가격을 한 번 올렸으니까 두 번, 세 번 올리기에는 제가 편한 구조로 되지 않을까. 명분도 타당해요. 그래도 정확하게. 계속 사 먹을 거다. 필수 아니요. 소비재니까. 지금 밀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라면 업체들도 사실 라면 가격을 보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필요해서 네, 사잖아요. 필요해서 사지. 옛날에 뭐 블랙 라면도 막 2, 3천 원 이렇게 맞아요. 나온 상태에서도 네. 이 진짜 맛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지 비싸서 안 먹어 이런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라면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난 상태고 이 뭐 밀 가격이 올린 상태에서 이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이젠 좀 쉬워지지 않을까. 올해는 좀 이제 횟수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은 영업이나 마진 스프레드는 일정 수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해외 쪽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을 잘 올려야 어떤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해외 쪽과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 스프레드 말씀하셨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뚜기나 농심과 비교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면 3사 이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중에서 영업이익률을 작년까지 이제 그 작년 기준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한 기업은 삼양식품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라면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이제 삼양식품이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라면 업체만 봤을 때는 삼양식품이 영업이익률이 좋고 지금 올해 예상 EPS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업체들 대비해서 그리고 저평가, 농심만 비교하자고 봤을 때는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근에 경쟁사 우리 대비해서. 시장에서 이제 물가 상승 관련 테마로 본다면 사료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식품주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삼양식품이 지금 출발을 한 거고 다른 식료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일단 박영구 의원님은 지금 식료품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음식료 쪽이 평소에는 이제 크게 모멘텀이 없어서 네.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지금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은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그 정권이 지금 교체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규제에서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타이밍상으로도 가격을 좀 올리기 좋은 타이밍이어서 가격을 계속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계거리 다른 그 업체만 올린 게 아니라 다 올리니까 다 같이 올리니까 네. 올릴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주가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지금 실적은 어차피 크게 반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근데 과연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다 주가가 반영된 것일까라는 거에 저는 조금 의문이어서 지금 절대 주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만약 여기서 좀 급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좀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용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라면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물론 안 먹습니다만 굉장히 잘 팔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 강세 혜택까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 효과가 맞아요. 있는 네, 거죠. 수출이니까. 맞아요. 환율 효과까지도 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또 너무 잘 팔리니까 신공장 증설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은 좀 자명하고 이런 어떤 인기도들을 꾸준하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판관비를 조절을 해나가느냐가 실적의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 마침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13만 원인데 딱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제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듯이 22년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 순이익 기준으로 11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상단이 한 15에서 16배 정도 봤었거든요. 저는 한 15배 정도로 22년도에 순이익을 대입을 해보니까 시총이 현재 시점에서도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박영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수급이 최상인 종목이 좀 분명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성훈 차장님이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안 팔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보고 있어요? 시총 지금 1조 다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그냥 공통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아, 13만 원? 약간 목표가 13만 수정하시는 원.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고가라는 부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매매 기법도 있어요. 신고가가 됐을 때 매수에 대한 포착이라는 부분이 달리는 있거든요. 말에 올라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신고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도 그 신고가 뚫었을 때 더 잘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목표가 13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건 규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 박종은 FS리서치 수석연구원, 이성웅 다을투자증권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톡으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